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 애쓰는데 자꾸 어긋나고 상처받은 말들이 가슴에 남아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지요. 정약용은 이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의 거울을 닦듯하라. 관계란 서로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내가 먼저 맑아야 상대도 온전히 보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평생 실천했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의 거울을 닦듯하라. 관계란 서로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맑아야 상대도 온전히 보입니다. 거울이 흐리면 상대의 모습도 왜곡되어 보이듯 내 마음이 흐리면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고 작은 일도 크게 상처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의 사이가 어색해졌나요?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가요? 아니면 한때 가까웠던 누군가가 떠나가서 마음이 허전한가요? 괜찮습니다. 관계가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으니까요. 정약용도 평생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약용이 평생 실천했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듯이 말입니다. 편안히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정약용의 지혜를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 그곳에는 그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주교도라는 오해를 받고 있던 그를 마을 사람들은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 앞을 지나갈 때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서 따지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매일 글을 읽고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움을 주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말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왔고 나중에는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성정은 각기 다르니 억지로 고치려 하면 서로 상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꾸려 하고 자식은 부모를 바꾸려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 하고 친구는 친구를 바꾸려 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왜 모를까? 내 방식대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강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강제로 주입하면 거부감만 생깁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더 멀어집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빠릅니다. 누구는 말이 많고 누구는 과묵합니다. 누구는 감정적이고 누구는 이성적입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이 다르듯 사람도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본보기를 보이라고.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라고.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를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아들들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강요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당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삶이 빛을 발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보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실수할까봐,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더 잘 알아 하며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강요당하면 불편합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아낀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그 사람의 길을 대신 걸어주려 하지 말라고.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이 대신 걸어줄 수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면 됩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서로를 바꾸려는 긴장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 보고 단점을 덮어주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하고 친구는 친구에게 기대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서운해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기대는 누가 정한 것인가요?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만든 기준입니다. 상대는 그런 기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알고 있어도 그것을 충족시킬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많은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했습니다.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줄 거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편지는 뚝 끊겼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18년 동안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대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많으면 실망도 많아진다. 바라는 것을 줄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힘들 때마다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친구가 바쁘다며 짧게 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서운해합니다. 어쩌면 그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에게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바빴을 수도 있고 그 친구 자신도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 당신을 소홀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저 여유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나 서운함 대신 이해와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사람의 장점만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점을 못 본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단점은 크게 보고 장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10번 도와줘도 당연하게 여기다가 한 번 도와주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뒤집으라고 합니다.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은 작게 보라고. 상대가 해준 것에 감사하고 못 해준 것은 이해하라고. 실제로 정약용은 제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머리는 좋지만 게을렀고 어떤 제자는 부지런하지만 이해가 느렸습니다. 그는 게으른 제자에게 왜 공부를 안 하느냐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제자의 총명함을 칭찬하며 조금씩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느린 제자에게도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제자의 성실함을 인정하며 천천히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제자들은 모두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스승이 자신의 장점을 봐주었기에 제자들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보세요. 가까운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못해준 것보다 해준 것을 세어보세요. 남편이 집안일을 잘 안 도와줘도 묵묵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그것이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바쁜 와중에 가끔 안부를 물어온다는 것에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도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준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관계는 오래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관계다. 당신의 부족함을 상대가 채워주고 상대의 부족함을 당신이 채워주는 것. 그것이 관계입니다. 한쪽이 모든 것을 주고 한쪽이 모든 것을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관계는 놀랍도록 편안해질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않고 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유당 전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은 인격에서 나온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속습니다. 달콤한 말, 그럴듯한 말, 논리적인 말에 현혹됩니다.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고 말의 표면만 듣습니다. 정약용은 조정에서 일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임금 앞에서는 충성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착취하는 관리들. 그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의 작은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큰 일을 할 때는 누구나 신경을 쓰지만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글을 잘 쓰는 사람보다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재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이런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화려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소통은 관계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말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약용은 특히 칭찬과 비난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그는 지나친 칭찬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은 적절하고 구체적이지만 아첨은 과장되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도 경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사람. 당신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조정에서 일할 때는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유배를 가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편지조차 끊겼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고 책을 구해다 주었고 가족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이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 옆에 있던 사람들 중 힘들 때도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군가 잘 나갈 때만 가까이 하고 힘들 때는 멀리 하지는 않나요? 말로는 걱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지 않나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똑같습니다. 윗사람 앞에서나 아랫사람 앞에서나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관된 모습을 유지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때때로 감정에 휘둘리고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례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당신도 존중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사람을 볼 때 큰 것만 보지 마세요. 작은 행동, 사소한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인격을 보세요.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보일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유배를 떠나던 날 많은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곧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들이 애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오던 편지가 뜸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끊겼습니다. 정약용을 도와주겠다던 사람들도 연락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을 것입니다.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인연이 그만큼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떠나는 이는 인연이 다한 것이요 남은 이가 진짜 벗이다. 이 문장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체념도 없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수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친구와의 이별, 연인과의 이별, 때로는 가족과의 이별도 있습니다. 어떤 이별은 갑작스럽고 어떤 이별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명확합니다. 반면 서서히 멀어지는 이별은 더 힘듭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는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연락을 안 할까?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도 반갑게 받지만 몇 번 반복되면 어색해집니다.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것 같아 서글퍼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정약용은 말합니다. 놓아주라고.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라고.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길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과 친구가 한때는 같은 방향으로 걸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정약용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하고 같은 꿈을 꾸던 친구. 하지만 정약용이 유배를 가자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약용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정약용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보내준 사람, 가족을 돌봐준 사람, 책을 구해다 준 사람.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고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떠나간 사람만 생각합니다. 왜 떠났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까 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상처받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라고. 그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나요? 당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복입니다. 물론 이별이 아프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과의 이별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슬퍼하되 집착하지는 마세요. 추억하되 붙잡지는 마세요. 정약용은 떠나간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별이 조금 덜 아픕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집착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떠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을 소진시키고 상처를 주고 성장을 막습니다. 그런 관계는 용기를 내어 정리해야 합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 그는 예전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명예만 추구하는 사람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비록 수는 적었지만 그 관계들은 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은 보내주고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떠나는 이는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슬퍼하되 오래 붙잡지는 마세요. 그리고 남은 이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당신의 진짜 복입니다. 정약용이 귀양살이를 하던 중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약용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궁금한가?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그리고 그 젊은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고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청했습니다. 한참 후에 젊은이가 말을 마치자 정약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소. 다만 확신이 없을 뿐이요. 그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약용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경청의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대부분 말하기에 집중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끊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그건 말이야. 하면서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의 말을 들을 때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 중간에 끊으면 진실을 알 수 없다.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듣지 못할까요? 첫째,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문제를 이야기하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 나도 그랬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과 상대의 경험은 다릅니다. 셋째, 우리는 평가하려 듭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이해를 막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은 후에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을 생각한 후에 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랬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의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실수를 고백하면 나무라지 않고 먼저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있나요? 배우자가 힘든 하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끝까지 듣나요? 아니면 그런 거야, 다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나요?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듣나요? 아니면 중간에 끊고 내가 볼 때는 말이야 하며 조언을 시작하나요? 친구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공감하나요? 아니면 나도 그랬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나요? 진정한 경청은 상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이 자신을 존경한 이유가 지식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제자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제자도 나이가 어린 제자도 정약용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이 판단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의 말을 정말로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보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말을 다 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힘들었겠다. 내 마음이 이해돼.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 그것이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듣는 것은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귀로만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상대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진짜 필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절한 거리,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격식 차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반대로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가까운 사람에게 입힌 상처는 더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 우화를 아시나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아들들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기에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 후에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져야 하고 같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고. 남편에게는 남편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는 아내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시간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관계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친구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매일 붙어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때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잘 실천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는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양보다 질을 중시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단점이 크게 보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거슬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상대의 장점이 보입니다. 또한 거리를 두면 그리움이 생깁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은 가족과 떨어져 18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거리가 있었기에 그의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나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서로 숨이 막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있나요? 적절한 거리는 사람마다, 관계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야 관계가 유지되고 어떤 사람은 가끔 만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연락하고 싶어도 상대가 부담스러워 한다면 조절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관계는 강요할 수 없다고. 서로가 편안한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거리가 편해, 나는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필요를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사랑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를 모함한 사람들, 그를 배신한 사람들, 그를 외면한 사람들. 그들 때문에 정약용은 최고의 자리에서 유배지로 떨어졌고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약용의 글 어디에도 원망이나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명 분노했을 것이고 억울했을 것이고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독을 담고 사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용서해?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데. 나만 힘든데 용서할 수 없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원망을 품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어떤가요? 아마도 당신만큼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아직도 화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의 현재를 망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그 일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주자. 더 이상 그 일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지 않겠어. 이것이 용서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정약용도 하루아침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함한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 다툼, 이념 차이 혹은 오해. 그들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정약용은 또한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오래전에 당신을 배신한 친구,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가족, 당신에게 상처를 준 옛 연인.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용서하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지를 씁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놓아주려고 해라고 쓰면서 정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 속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불러내서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도 좋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더 강해졌어.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더 지혜로워졌어 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많은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학문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에게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용서했다가도 내일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용서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마음에서 그 원망을 덜어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를 채워 넣으세요. 정약용의 말처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독을 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독을 쏟아내세요. 당신의 마음을 위해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왔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지어주었고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가르쳤습니다. 농사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은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친절들이 모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었고 나중에는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덕이 된다. 우리는 종종 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중요한 일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작은 일의 힘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알려주는 것, 계산대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큰 학문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마라. 학문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학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지식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물질적인 것도 나눴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든데 남까지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돈이 없어도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미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미소조차 어렵다면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친절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절은 보상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 진정한 친절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하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베풉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나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나요? 동료에게 도움을 주었나요?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나요? 작은 친절은 당신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유배 생활이 고통스러웠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잘 갔다 와라고 말하세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세요. 점심시간에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퇴근길에 마트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덕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당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당신이 참여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 것, 기대를 내려놓을 것, 말보다 마음을 볼 것,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 것, 진심으로 들어줄 것,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용서할 것, 그리고 작은 친절을 베풀 것.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늘 상대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변하라고. 당신이 먼저 이해하고 당신이 먼저 양보하고 당신이 먼저 친절을 베풀라고. 그러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감화되어서.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이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의 진심을 알아보았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진리입니다. 변화는 상대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의 거울을 닦듯하라. 거울이 깨끗해야 상대의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내 마음이 맑아야 상대의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상대의 선의도 악의로 보입니다. 내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하면 상대의 친절도 속임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평화롭고 맑으면 상대의 작은 친절도 보이고 상대의 노력도 느껴집니다. 그러니 관계가 힘들 때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 거울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상대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물론 모든 문제가 당신 탓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상대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정약용의 1편과 2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그 모든 배움의 핵심에는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그는 배웠고, 사람을 통해 그는 성장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좋은 사람은 본보기가 되고, 어려운 사람은 당신을 단련시킵니다. 관계는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빛도, 당신의 그림자도. 그러니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록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고 성장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정약용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전해진다.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이 있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관계가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